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이죠. 오늘이 이제 11월 개강주인데, 참 시간 빨리 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 딱 하면 올해 마지막 그 테마죠. 올해 마지막 테마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시험 2달 남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다 보면 그냥 바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뭐 수업이 이제 내년 뭐 대략 뭐 언제인지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데 3월 몇째 뭐 한 첫째 주 이때쯤 보려나? 둘째 주쯤 보려나? 뭐 언제든지 뭐 이때쯤 맞춰서 이제 어쨌든 시험을 보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맞추는데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10일 이제 12월 딱 있고, 그다음에 1월하고 2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딱 두 바퀴가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이제 두 바퀴가 남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승패가 우리가 시험을 딱 보게 되면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요때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요때 좀 잘 맞춰갑니다. 그러니까 요때 좀 어영부영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고 대충 좀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2월 우리 마지막 주가 또 무슨 주죠?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예요. 그렇죠? 뭐 성탄 뭐 이제 맨날 옆에서 울리고 막 징글벨 하고 있고 서로 수업 지금 저도 수업하기 싫고 여러분도 수업 들어오기 싫고 막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일주일을 남들 공부 이제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좀 나름대로 좀 몸도 좀 힘들고 심신이 좀 지쳤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체 휴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냥 해야 돼. 저는 휴강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되죠. 안 하면 잘리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체 휴강을 해도 잘려 안 잘려? 안 잘려요. 학원에서 퇴학당하는 일은 없어.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휴강을 쭉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1월 달 강의, 12월 달 강의 딱 끝나겠죠. 그렇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달 딱 강의 들어오면 이제 요때쯤에 이제 근데 1월 달, 2월 달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딱 요때부터 놀면서 이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번 1차는 뭐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있죠. 평창 올림픽도 있으니까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거침없이 놀기 시작을 하죠. 그죠? 1, 2월 달에 그냥 막 놀아. 대신 이제 뭐 어디 가 있으면 안 되니까 학원에 와 있는데 뭐 이제 온다고 해놓고 이제 어디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부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달, 2월 달 이제 해서 3월 달에 시험을 딱 봤을 때 합격할 사람과 합격하지 않을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언제쯤 걸러지냐면 요때쯤 걸러져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걸러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일종의 이제 뭐 쿠폰 하나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쿠폰 하나 받고 제대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를 좀 잘하셔야 되죠. 그리고 물론 9월 달 10월부터 9월 10월도 잘했으면 이제 더 좋겠지만은 뭐 상당수는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다 잘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 이제 속으로 좀 찔린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잘한다는 희망을 가져야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잘한다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학원 커리큘럼을 얘기하면 기본 강의가 있죠. 자,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강의.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들으시는 분 혹시 여기 있나요? 세 가지를 다 들으시는 분? 다 들으시는 분 있어요? 그거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어떻게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다 동시에 듣는 분 있어요? 들어? 그렇죠. 괜찮아. 들으면 좋죠. 근데 뭐냐면 다른데 이제 로스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요 정도를 이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요 정도 좀 들으니까 심화 강의하고 이제 기출문제 강의에서 요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하실 텐데, 물론 이것도 들으시면 좋죠. 그러니까 뭐 많이 듣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들었으니까 열심히 오늘 들었으니까 덮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00번을 들어도 그냥 덮어버리면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제대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대로 듣고 그다음에 뭘 한다? 복습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보면은 뭐 이게 스텝 2인가?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스텝 2, 스텝 3 할 때마다 난감하고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뭐죠? 스텝 3 맞죠? 그렇죠. 맞군요. 다들 이제 수화로 다들 얘기를 하니까.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뭐, 2개 다 들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자유, 뭐,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하시면 어찌됐든, 그렇지만, 2개를 다 진행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거는 2개를 다 들으면 좋은데 만약에 듣지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복습 교재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는 복습 교재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효과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해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따라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 하신다고 하면 기본 강의부터 충실하게 오시는 분들은 8월, 11월 달, 12월 달 동안 몇 번을 보는 겁니까? 책을 3번을 보는 거죠. 3회독. 그러니까 한 방에 3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를 3번 읽는 것보다 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3번을 보게 되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커져요. 기본서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를 잘 이렇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은 아,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뭐가 중요하지? 이런 거는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기출문제 강의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 기출문제 강의는 뭡니까? 제가 뭐가 중요하다 뭘 근거로 뭐가 중요하다고 했겠어요?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죠.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점쟁이에요 중요하다고 하게.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런 절차인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전부가 다 중요해요. 전부가 중요한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걸 근거로 한다? 기출문제를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옆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공부가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처음엔 되게 막연해요. 되게 막연하다가 순간적으로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딱 고리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밖에 안 나왔어 시험이?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진짜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느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 이제 형사소송법은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그 패턴 그대로 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잘하면은 그 방법을 다른 공부 방법에도 도입을 하면 돼요. 도입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은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조은현?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야? 보통 이름 이 말만 하면 잘 모르죠. 이렇게 붙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요? 바둑 두는 사람이에요. 바둑 두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최고 중에 이제 하나죠. 전 세계에서 최고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바둑을 열심히 이제 뒀는데 세계 최고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 가방끈이 짧네 기네.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던지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바둑만 잘하는데 뭐냐면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그때 대답을 했던 것 중에 명언 중에 하나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은 다 똑같이 보인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분야에서 경지에 올라서면 다른 것도 뭐다?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한다고 뭐 세상 잘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둑 잘 둬도 세상 잘 살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바둑을 잘 둬도 세상을 못 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을 잘하면 5과목도 마찬가지로 뭐다? 그 정도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잘 파악을 하시면 다른 과목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가장 쉬운 예로 뭐다? 형법이 보여. 형사소송법을 잘하면 뭐다? 형법이 보여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물론 그래서 형사소송법만 하면 형법 점수가 올라가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으니까, 대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부의 방법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더 고득점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고 복습만 충실하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렇게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지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틀려. 그게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 어차피 오기만 하면 돼요.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고득점 할 수 있다 없다?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그게 5번만 오면 어떻게 돼? 5번만. 이런구나, 이런 거야? 라는 게 5번만 오면 어떻게 돼? 5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5과목에 5번 왔다는 얘기야. 다들 왜 이렇게 멍하지? 오늘 11월 시작하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10월인 줄 알아? 11월에 11월. 그렇죠? 그러면 11월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말이 딴 데로 샜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5과목이 그렇게만 오면 여러분들은 고득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영어를 잘해야 돼? 아니에요. 영어 점수를 잘 맞아야 돼. 그다음에 뭐 경찰학, 한국사 이런 걸 잘해야 돼? 아니죠. 그 점수를 잘 맞으면 돼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험 딱 보고 나서 이제 합격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직 들어가면 뭐 해야 돼?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잘하기도 하고 점수 잘 맞아야 돼. 근데 이제 어차피 잘하는 건 저하고 같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잘하잖아. 그죠? 뭐 그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죠? 저는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점수는 고득점 맞을 수 있으니까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고, 대신 잘 따라오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결국엔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강의는 책을 보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책을 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확인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만 딱 듣고, 그렇군 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남지 않고, 수업 시간에 농담만 기억이 나. 근데 제가 농담은 아마 특강이나 이럴 때는 거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풀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럼 확인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책을 통해서 한번 책을 역으로 찾아서 읽어보고 그 파트를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정리하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목차를 잡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시고, 여기서 끝나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당일마다 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두 번째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더 했는데, 하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은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많이 걸리면 한 3시간, 4시간 걸릴 건데, 자, 이제 이건 언제 해야 돼? 문제 풀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거 언제 해야 돼? 오늘 해야죠. 오늘 해야죠. 그렇죠?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하고 당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당일치기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다 해. 근데 이제 그날 다 했으면 지금 오늘은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머리에 과부하 걸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 안 나죠. 안 나는 시점 한 중간 정도쯤에, 주의 중간 정도쯤에 다시 한번 뭘 한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세요. 문제를. 눈으로만.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보세요. 다시. 중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그 수업을 듣고 문제 이미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안 걸릴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 2시간이에요. 2시간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죠? 2시간이면 충분해. 그래서 그렇게만 한번 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많이 봐야 여러분들이 빨리 터득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칙상 한 번 보고 터득하기는 쉽지 않아. 한 번 보고 터득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자, 우리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제야 연말 종 울리잖아. 그럼 종 울리면 33번 울리는 동안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보고 끝내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봐두면 조금 덜 날아가겠죠? 어차피 지식이라는 것은 날아가고 이걸 날아간 걸 다시 다 잡아오고 날아간 걸 잡아오고 계속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데 최대한 못 날아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 한 번 볼 때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보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뭐 한 목요일 정도쯤에 아니면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도 되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쭉 읽어봐. 한 번만 읽어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진도를 지금 나갈 게 어느 정도냐면 일일 진도가 어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얼마쯤 나갈 것 같아? 50페이지 나갈 겁니다. 그쵸?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한 50페이지쯤 나갑니다. 그러면 50페이지면 문제 기껏해야 여기에 몇 문제 있다? 100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맥시멈. 100문제 정도 있을 건데 그 100문제 꼼꼼하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봐라. 읽기. 읽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고요. 하면 명사송법은 요것만 가지고도 일단 대략적으로 문제 나오면 이제 문제가 어떤 패턴이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보여요.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강의에서는 그런 거를 좀 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당일날 복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일단 문제를 먼저 풀었죠. 우리가 풀고 그 다음 뭘 한다? 어떤 내용이 지금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는 뭐다? 책을 읽어보는 거. 그 해당 파트의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뭐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잠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공신인가 이름도 까먹었네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잠깐만 얘기를 한 것 중에 기억에 자꾸 남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복습지 같은 거 한번 세가지고 쭉 써보는 게 좋대요. 써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송법이란 무엇인가 막 쭉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목 위주로. 제목을 쓰면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한다라는 거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써도 좋고 근데 그거는 눈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할 뿐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걸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은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물론 하고 나서 다 돈 내고 강의를 듣는 거지만은 따로 별도로 내는 거잖아요. 별도로 내는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악착같이 빼야 되겠죠?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저한테 밥 사달라고? 그거는 그것도 빼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별로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남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맞춰서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고요.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데 제가 진도를 이제 어떻게 이제 나갈 거냐면 8주 딱 했는데 혹시 뭐 학원에서 프린트 같은 거 혹시 뭐 받은 거 없어요? 없죠? 제가 그저께쯤에 생각이 나가지고 뭘 이렇게 좀 진도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아직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근데 자 일단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1주부터 몇 주? 8회까지 가죠? 1회부터 몇 회까지? 8회까지. 8주 동안 진행을 하겠죠. 근데 8주 동안 하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제 오늘 진도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일단 보시면 어디까지냐? 일단 보시면은 몇 페이지야? 이거 순간. 일단 2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있죠. 11페이지 요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넘겨가지고 수사 파트가 있어요. 수사 파트. 그래서 가보시면은 50에서 몇 페이지? 83페이지까지 요 정도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라도 프린트가 안 나온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진행 도중에라도 어디까지 나가겠다고 계획표를 쭉 써드릴게요. 그래서 써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니까 뭐 미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더 보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 보는 것보다 세 번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다음 진도는 뭐 이제 그 이후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에 뭐가 있죠? 빠진 부분 한 40페이지 있죠? 이거는 중반에 한 5회 때 제가 할 거예요. 5회 때 이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중으로 저 진도 계획을 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2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의 기초라는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서설 부분이 있는데, 서설에서는 보통 이제 몇 문제다? 11페이지까지 방금 2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문제가 등장을 해요. 20문제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문제.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 수는 몇 개 안 되죠? 이제 그 와중에서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올 때도 있어요. 20문제다 보니까 이게 40문제 시험짜리하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20문제짜리 시험이 있고, 이제 40문제 시험짜리가 있죠. 근데 40문제면은 어디에서 보냐면 경찰 승진에서 봐요. 경찰 승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문제를 볼 수 있는 데가 경찰 승진하고 그다음에 경감부에 가보면은 뭐 이제 몇 개 직렬해서 이제 40문제짜리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험은 다 뭐다? 20문제예요. 근데 20문제하고 40문제는 좀 천지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40문제면은 웬만한 논점은 다 걸려들어요. 웬만한 논점.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다 나와. 모든 파트가 다 골고루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면 줄여야 되죠. 이걸 반으로 줄여야 돼. 근데 단편적으로 반으로 줄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40문제하고 20문제에서는 안 나오는 파트가 있어. 여기에서는 나오는 파트가 이쪽으로 가면 안 나오는 파트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안 나온다고 또 단정 짓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가끔 제 출제위원들이 이때 이제 안 나왔으니까 슬슬 하면 될까?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알아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100% 나온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와요. 거의 나오는데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 일단 2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 이쪽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내용은 일단 어떤 거냐면 총설적인 거죠. 형사소송법의 뭐다? 총설적인 그런 부분인데, 총설적인 부분에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게 시험 파트로 굳이 얘기하자면 법원성이 있습니다. 법원성. 그러니까 법원이 있냐 없냐, 법원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념과 구조에서, 이념이 이제 주로 등장하죠. 형사소송의 뭐다? 이념. 근데 이념은 뭐 거의 대부분 뭐다? 판례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겠죠. 돌다가 보면 가끔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좀 등장을 한다. 이걸 알아주시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2페이지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가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다? 바로 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원. 그래서 자, 우리 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 첫째 날에 우리가 기본 강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뭐가 있어요? 법원성이 있는 거. 일단 법원성이 있는 거에서, 법원성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헌법 있다라고 했죠. 헌법 규정은 전부 다 법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률도 있죠. 법률도 법원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원래 명령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 형사절차 법정주의 예외로서 뭐가 있다?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법원 규칙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령이 있었죠. 법무부령은 전형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이건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원칙상 뭐다?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있죠. 대통령령도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법원 규칙과 말이 참 뉘앙스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 대법원 뭐가 있어요? 예규가 있죠. 이건 자기들끼리 재판 예규로서 만들어 놓은 거,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다 이제 법원성 인정을 받는데 이 법률은 어떤 거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어요. 여기 법률은 모든 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가 들어가 있는 법률.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법원성을 인정받는 법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형사소송법만 배웁니까? 아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원조직법, 그다음에 또 검찰청법, 그다음에 뭐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을 다 배워요. 그렇죠? 그렇죠? 소년법도 배우고 뭐 다 있어. 그다음에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실질, 그러니까 실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용이 형사 절차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일단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중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례 중 뭐가 있습니까? 위헌 결정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것은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을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례는 안 돼요. 대법원 판례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조약 중. 국제 조약이 있죠. 국가끼리 조약을 체결하죠. 조약 중에 뭐가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있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 이 조약도 뭐가 된다? 법원성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다들 왜 이렇게 점심 안 드셨어요? 점심 안 드시고 오셨어? 오전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서? 그런 건 아니죠. 대답 좀 해줘. 좀 갑자기 좀 첫째 시간이 너무 막 분위기가 그러네. 첫째 시간에 진도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이 법률에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법원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비교할 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자,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없죠. 그 다음에 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이 있어요. 자, 이것도 뭡니까? 명령의 효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원성이 있어 없어? 법원성이 없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법원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보는 건데, 문제가 이제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패턴을 보면 다 뭡니까?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 헌법 규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 중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은 문제는 점점 더 바뀌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자, 1번부터 보시면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물론 단편적으로 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들을 문제로 낼 만한지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어떤 거예요? 국가 최고의 법이죠. 국가 최고의 법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권,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우리 헌법은 12조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헌법 12조가 전 세계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구체적으로 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12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12조를 가지고 주로 뭐다? 장난을 좀 쳐요. 그러니까 12조에 있을 법한 내용들 있죠. 12조에 있을 법한 내용들, 근데 있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 보면 우리가 12조에는요 어떤 게 주로 나와 있냐면, 밑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 쭉 해가지고 뭡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가 12조 얘기예요. 쭉 해가지고 11번까지가 뭡니까? 12조 얘기죠. 그러니까 12조와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된 게 뭐다? 11가지가 있어요. 11가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원래 헌법 12조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을 했어요. 적법 절차하고 다음 뭐다?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파생된 건데 구체적으로 써준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적법 절차에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서 온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뭐예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왔어요. 헌법 12조 1항에서 왔다라고 해요. 근데 오긴 왔는데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이런 것은 헌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헌법에는 없어. 그러니까 헌법에서 오긴 왔지만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것과 비교될 게 뭐냐면 바로 뭐가 있다? 자백배제 법칙 있죠. 우리가 위수중 끝나고 나면 뭘 배워? 자백배제 법칙 있잖아요. 근데 자백배제 법칙은 헌법 12조 7항에 규정이 있다 없다? 이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을 좀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 형사재판은 뭘 가지고 재판하게 돼 있어요? 증거 가지고 재판하게 돼 있죠. 근데 증거인데 증거 뭐가 있어? 재판주의가 있죠. 증거 재판주의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원칙이 좀 작아 보여, 커 보여? 커 보이는 거죠. 대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정도쯤은 헌법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헌법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좀 장난을 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어요. 자, 있죠? 체포 구속 적부심까지만 쓸까요?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가 어디에 있냐면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헌법 12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포 구속 적부심이 뭐죠? 뭐지? 체포나 구속된 자가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 석방되는 거예요. 사후구제 절차. 사후구제. 그런데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적폐청산해가지고 계속 뉴스 나오는데 뭐 주요 인사들 뭐가 청구됐다라고 해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늘 뭐가 열린다, 뭐가 열린다, 뭐 얘기하죠? 뭐가 열려? 뭐가 열려? 자, 이런 거 열린다라고 했죠. 이런 거 열려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3건 열립니다. 오늘 3건 열려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도 하겠지.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도 3건 열려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체포나 이건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판사의 신문을 받은 다음에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비슷한 거야. 그쵸? 비슷해요. 근데 이건 사전이고 이건 뭐예요? 사후예요. 사후.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그래서 자, 그런 취지를 이제 알아주시고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자백배제 법칙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사부재리 원칙 있죠. 자, 일사부재리 원칙은 헌법 13조에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세 글자면 기판력이라는 말 썼죠. 또 다른 말 뭐 이중처벌 금지, 이중위험 금지 이런 말도 있죠. 이게 다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 근데 요것은 이제 헌법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네요.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어떤 겁니까? 피고인만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하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좀 디테일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이야. 그러니까 헌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 추상적이어야 되잖아. 국가의 모든 걸 다 규율하려면 법이 약간 추상적이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런 건 헌법에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이미 얘기했죠. 있다 없다? 없어요. 적법 절차에서 근거를 찾지만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다음 미음범. 자, 뭐가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 있죠? 형사보상 청구권도 이제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이 헌법 내용을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뭡니까? 뭐 체포나 구금된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무죄 판결을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구금 기간 동안 뭘 한다? 이것을 보상을 해줘요. 국가가.
이런 내용은 어디에 있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재판주의 방금 얘기를 했죠. 그럴싸하지만 헌법에 있다 없다? 없어요. 형사소송법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자백의 보강법칙 있죠. 자백의 보강법칙은 뭐예요?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있는데 물론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도 있는데 어쨌든 헌법 12조 7항에 자백 배제 법칙하고 같이 넣어놓은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걸 뭐 외워라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찍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찍는 건데 대신 찍으려면 뭐라 해야 돼?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지금 헌법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25개가 있죠? 여기 파트를 찾아서 한번 읽어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는. 근데 그것도 뭐 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냐면 12조가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그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도만 알고 있어도 12조를 정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응번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체포 구속 적부심차 청구권 있죠? 체포 구속 적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헌법에 있습니다. 12조 6항 이런 것들은 헌법에 없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뭐 이제 쭉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다음에 2번도 같은 패턴이죠. 자 보시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 해가지고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있네요. 체포 구속 적부심 요게 있네요. 이건 헌법에 있죠? 그쵸? 헌법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사보상도 있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자백의 보강법칙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보면 이게 지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헌법에 명시된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있죠. 자 읽어보시면 1번 이미 봤죠? 됐고 2번 있어 없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부터 봅시다. 3번은 뭐예요? 전문 법칙인데 전문 법칙이 뭡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전문 법칙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 2라는 조문에 있죠. 그래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증거주의가 있는데 자 법정 증거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 증거주의. 자, 반대말은 이거예요. 반대말은 뭐다? 심증주의입니다. 법정 증거주의의 반대말은 자유심증주의예요. 그래서 법정 증거주의는 무슨 뜻이냐?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해놓은 주의입니다. 자,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 그래서 이게 뭐다? 이제 법정 증거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심증주의는 뭐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죠. 자, 자유롭게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건 언제 있었냐면 법정 증거주의는 규문주의 시대 때 있던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전의 형사소송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다? 탄핵주의, 즉 프랑스 혁명 이후에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 요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증거주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제도예요. 없는 제도고 옛날에 그냥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은 헌법에 있다 없다?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걸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 자 이제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뭡니까?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면 피구속자 가족 등이 구속사회 등을 통지받을 권리에서 12조 5항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가보면 뭐가 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죠? 그런 것들 뭐 같이 계속 끼어 나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그래서 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3번만 빼놓고는 다 헌법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5번이 이제 바로 뭐다? 이제 12조. 우리가 헌법 몇 조?
12조. 헌법 12조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문제를 내더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데 자, 헌법 12조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옳은 것에서 이렇게도 문제를 냅니다.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버려요. 근데 이제 그대로 써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틀림,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문을 평소에 안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후달려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이걸 제가 꼼꼼히 외우고 있겠어, 안 외우고 있겠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범하게 풀어야 돼.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푸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맞다고 낼 확률은 높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 12조 1항부터 몇 항까지 있다? 7항까지 있어요. 1항부터 7항까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이걸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다. 이거 읽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하철 여러분들이 뭐 통화갈 때나 이럴 때 있죠? 법전 딱 펴놓고 잠깐만 보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몇 번만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보시는데 자 그래서 기억번부터 가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고문 금지하고 자 뭐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죠. 진술 거부권. 근데 무슨 진술? 무슨 진술? 불리한 진술.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이익 불이익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안 따진다. 그래서 그런 조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12조 3항인데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인데 수사 단계에서 영장주의예요. 공판 단계의 영장주의를 규율한 조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나오죠. 나중에 가보면 자 이제 우리가 영장 있죠. 영장주의가 있는데 영장주의에 대해서 수사 단계는 몇 조? 헌법 12조 3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판 단계에서 발부하는 영장 있죠? 공판 단계에서 발부하는 영장은 어디라고 한다? 헌법 12조 1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가 있죠? 503번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뭡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고 뭐가 됐어요? 구속이 됐죠. 그러다가 9월 말인가가 구속 만료였는데 재판 안 끝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뭘 했어? 검사가 추가 기소를 했죠. 추가 기소를 하면서 또 뭐 했어? 또 영장을 하나 발부해 줬어요. 이건 뭐다? 공판 단계 영장입니다. 근데 검사가 청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를 하고 구속에 관한 의견을 냈고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근데 근거 조문이 달라요. 근데 근거 조문이 다른 이유가 바로 검사가 뭐 하게 돼 있다? 신청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자, 니은번 읽어보시면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다? 검사의 뭐다? 신청.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사 단계는 무조건 누가 해야 돼? 검사가 뭘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으로 들으면 청구라는 말로 바뀌는데 어쨌든 뭐다?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영장이고요. 영장주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뭡니까? 영장주의 예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현행범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 3년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긴급체포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가 위헌적인 제도다 합헌적인 제도다? 합헌적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뭐예요?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은 피고인인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피의자 단계에서도 뭡니까? 국선 변호인 제도가 두 개가 있죠.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적부심. 요 두 가지는 피의자 앞에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죠. 근데 헌법은 국선 변호인 원칙적으로 어디까지만? 피고인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확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장이 된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 구속 뭐죠? 적부심. 요거 얘기하는 거죠. 12조 6항. 그 다음에 미음번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자, 보시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부분이 뭐다? 자백배제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갑니다. 이걸 뭐죠?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12조 7항에 두 가지 제도가 규정이 돼 있다. 그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까지 내용인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통상 나오면 1번이에요. 1번 문제 나오는 거야. 만약에 나오면. 근데 맞춰야 되는 문제다, 틀려야 되는 문제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부 다. 그리고 요즘 또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자, 개수 문제가 지금 현재 나와 안 나와?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OX 막 이렇게 섞어서 내겠죠? 그런 식이야. 나오면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당연히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5문제만 그렇군 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테마를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뭐가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적용 범위는 영역이 3개가 있어요. 적용 범위는 뭐가 있다? 일단 영역이 첫 번째는 뭡니까? 장소적 뭐가 있어요? 적용 범위가 있죠. 즉 어느 곳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인적 적용 범위가 있죠. 인적 적용 범위는 뭡니까? 누구한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이 만들어지고 폐지될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개정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개정할 때는 다 부칙 규정이 있어요. 부칙에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는데 장소, 어디 장소에 적용을 할 것인가? 당연히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북한도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적용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될 뿐이야. 그렇죠? 적용했다가 잘못하면 영장 집행하러 갔다 총 맞으면 어떡해. 집행 못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치해법권 지역이 적용이 안 되죠. 치해법권 지역. 근데 치해법권 지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이고 영사관은 된다, 안 된다? 영사관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중국 영사관에서 어떤 사람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했어요. 우리나라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사관은 안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왔다 갔다 해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한다? 통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장소적 적용 범위가 여기 이제 하나가 있는데 영사관은 안 된다, 대사관은 되는데 이제 판례들이 쭉 연결이 좀 몇 가지가 되죠. 되는 것 중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 뭐가 있습니까? 형법 5조가 있죠. 형법 5조하고 형법 6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제 판례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 때문에 이제 판례를 좀 신경 쓸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런 게 하나가 있었죠. 캐나다 뭐예요? 캐나다 뭐가 있어요? 시민권자가 있죠. 캐나다 시민권자가 그다음에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그다음에 뭐랬다? 위조 사문서를 뭐했다? 행사를 했습니다.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자, 형법 5조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보호주의라고 해서 외국인의 국외범 해가지고 뭐가 있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일정한 범죄 7가지 유형의 범죄를 내외 기통 유문이라고 했죠.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문서 있죠. 문서가 있는데 문서는 모든 문서입니까? 아니죠. 공문서만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 사문서를 행사했다라는 것은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상당히 또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판례가 나왔는데 또 5조 다음에 뭐가 있어요? 6조가 있죠. 6조는 뭐야? 5조 이외의 범죄를 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내국 법인의 대표인 누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요 뭐다 내국 법인의 대표인 외국인이 뭐 했어요? 외국에서 횡령을 했어요. 외국에서 이 법인 내국 법인의 비용을 내국 법인의 그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횡령한 거. 요 판례가 이제 최근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 판례도 좀 신경을 쓰는데,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어디에서? 외국에서 횡령을 했죠. 근데 횡령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어디예요? 국내 법인이 되겠죠. 국내 법인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있다라는 거죠. 요 판례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직.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 이게 지금 기출문제집이 뭐니까 올해 그 법원직 요때까지 그 경찰직 이런 걸 넣다 보니까 여름에 검찰 7급 있었는데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중요한 판례인데 요거까지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더 신경 쓸 것은 바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래서 소파 사건이 있습니다. 소파 사건 중에서 바로 이제 뭐가 있죠?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얼마? 10년 넘게 거주했습니다. 거주했어요.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10년 넘게 거주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인 부인이에요, 더군다나. 남자가 범죄자인데 부인하고 한국인 부인하고 결혼했고 한국에서 계속 10년 동안 살았죠. 그러면 10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은 한국인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 큰 소리 치면 찍소리 못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김치 못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재판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소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있다. 그래서 장소적 적용 범위 요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적용 범위인데 같이 이어서 좀 갈 게 하나가 있어요. 중간 영역이다 보니까 하나가 있는 게 뭐다? 우리나라 형법은 뭡니까? 속지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 뭐 또 적용하죠? 속인주의도 있죠. 그래서 속인주의를 적용한 판례가 하나 있죠. 어디? 대한민국 뭐다? 미 문화원이죠. 미 문화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죠. 자, 미 문화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보시면 여기도 뭡니까? 미 문화원은 치해법권 지역일 수도 있지만은 자, 누가 됩니까?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 요 네 가지 보시는데, 뭐 예전에 전형적으로 여기서 나왔지만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는 요거를 좀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 보셨고요. 다음 뭐다? 이제 인적 적용 범위인데, 인적 적용 범위도 뭡니까? 다 적용돼요. 전부 다 우리나라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죠. 그래서 국적 안 따집니다. 국적 안 따지는데, 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는데 다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는 잘 안 나올 법한 얘기인데 국제법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내법상 예외도 있습니다. 이제 국제법상 예외 해가지고 국제법상 예외는 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누가 있어요? 외국의 국가 누가 있어요? 원수죠, 원수. 원수야, 원수. 트럼프. 원수. 뭐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족. 그렇죠? 그래서 비앙카? 뭐, 딸내미가 비앙카인가? 마누라가 비앙카인가? 잘 모르겠네요. 같이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오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관심 없어도 돼요. 관심 없어도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에는 있어. 일본에는 있는데 오늘 아니면 내일 와요. 근데 자, 일단 외국의 국가원수, 그 다음에 그 가족, 그 다음에 트럼프가 설마 한국말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뭐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법 적용에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국제법상 예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다? 뭐 신임받은 외교사들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제법상 예외예요. 근데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던 시기는 좀 지났는데 예전에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뭐 대한민국 뭐가 국민이 아닌 수행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법질서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적용을 하는데 여기 딸려온 트럼프에 딸려온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뭐가 된다? 국제법상 룰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뭐가 있다? 국내법. 우리나라 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법상 예외가 있는데 자, 국내법상 예외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누가 있죠? 대통령 있죠. 대통령. 이제는 대통령 있죠. 그렇죠? 예전에 없었잖아. 탄핵돼가지고. 탄핵을 왜 시켰어요? 탄핵을 왜 시켰어?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되니까 시킨 거죠. 근데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을 뭐 해야 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끌어내려야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린 다음에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이쪽을 좀 지워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뭐 이것도 조문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 좋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란과 뭘 제외요? 외환을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뭐다 재임 기간 중에 내란죄를 저질러서 반란을 했어요. 반란할 뻔했어. 한바트람 좀 나왔으면 반란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외환이 뭐죠?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는 짓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빼고는 재임 중 소추당한다, 소추당하지 않는다?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소추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뇌물은 뭡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벌하려면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임 끝나야 되니까 탄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재임 중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사적으로 같이 이어서 가면은 바로 재임 중 소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즉 재임 기간은 뭐가 되죠?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가 뭐가 됩니까? 정지가 되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되는 거죠. 기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돼요. 근데 나올 법한데 안 나와. 차마 대통령은 못 건드리는 것 같아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회 있죠. 의원이 있죠. 국회의원이 있어요. 자, 국회의원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불체포 뭐가 있다? 특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면책 특권이라는 것도 있죠. 불체포 특권과 뭐가 있다?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불체포 특권은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판례는 없어요. 그냥 헌법 조문이야. 헌법 조문이라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잘 확인을 하시는데 자, 뭐냐면 일단 국회 불체포 특권을 받는 국회의원도 뭐다? 뭘 제외한다? 현행범은 제외합니다. 현행범은 제외. 현행범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현행범은 제외하고 뭐가 있다? 회기 뭐다? 중. 회기 중. 회기 중이라는 건 지금 국회가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헛짓거리 맨날 하고 막 맨날 뭐 피켓 들고 막 있는 거 보면 국회가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뭐다? 회기라는 것은 국회가 평소에는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나 정기회 이런 기간이 회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회 중에는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회기 중에는 못 잡아들이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한다, 구금하지 못한다? 체포 구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닌데 회기 중에 이 국회의원을 잡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국회가 동의해주면 잡아 놓을 수 있어요.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동의 언제 해주느냐? 보통 당적이 없는 사람은 100% 동의해줘요. 무소속은 다 해줘. 무소속은 다 해줘. 그리고 뭐 정의당 쪽의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있죠? 100% 해줘요. 100%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안 해줄 수도 있어. 민주당 안 해줄 수도 있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정파적으로 하는 거야. 정파적으로.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보시는데 다른 건 없고요. 조문이다 보니까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중간중간에 말장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현행범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게 포함.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동의와 상관없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면책특권이 실로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판례가 몇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면책특권은 어떻게 되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 뭐가 있다? 직무상 행한 자, 직무상 행한 뭐가 있다? 발언과 표결이 있다. 표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범죄와 관련된 얘기다. 그래도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그러면 자, 이제 면책특권의 범위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뭐다? 표결이냐. 있죠? 이렇게 되는데 면책특권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느냐? 여기에 한정된다, 한정되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아요.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넓혀져요. 그래서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뭐다? 부수행위도 포함을 시킵니다.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뭐다? 부수행위.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발언과 표결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본다? 부수행위로 와서 다 포함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수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바로 기자들에게 미리 원고를 배포하는 거예요. 자, 기자들에게 미리 원고를 배포한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면책특권으로 봐서 국회 외에서 책임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쪽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면책특권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국회 외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했으니까 검사가 이걸 기소하면 돼요, 안 돼요? 기소하면 안 되죠? 근데 기소를 했어. 그럼 무슨 재판? 법원은 무슨 재판한다? 공소. 대답 안 할 거야? 기각 뭐 한다? 판결을 하죠. 근데 공소기각 판결하는데 327조 뭐다?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까 재판권 문제가 아니라 뭘로 간다? 무효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효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는 얘기를 했지만 뭐다? 만들어진 시점부터 폐지된 시점까지 그때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가 하나 있어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부터 가보시면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1번부터 자,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뭐다?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소파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파 적용하지 않고 막바로 우리 법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소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냥 막바로 우리나라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은 소파가 적용된다라는 취지인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재판권이 없죠. 그렇죠? 뭐다? 이제 이 범죄는 6조, 5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자,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뭐가 된다?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이 부수행위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판례가 든 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안도 기소가 2번 됐는데 다 뭘 기소한 거다? 이걸 기소해서 이게 면책특권에 들어온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자,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 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 이게 시간적 적용 범위네요.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기존에 했던 거 싹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법이 언제부터? 제정시부터 폐지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법이 있으면 새로운 법칙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개정 전에는 뭐다? 이제 개정 전까지는 국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개정이 됐어요? 그럼 신법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거의 유일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7번째로 가보시면 자,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 해가지고 첫 번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무슨 재판? 공소 기각 판결.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이 조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문까지 나오는데 327조 1호라고 하면 틀립니다. 재판권 영역이 아니에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한 미국 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왜? 속인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면 불체포 특권이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전문이에요. 그냥 이 내용을 몇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됐고, 네 번째, 캐나다 시민권자 나왔으니까 재판권이 있다 없다? 없죠. 재판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판례 있죠? 국내 법인의 자, 외국에서 이제 국내 법인의 대표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횡령을 했다. 뭐가 된다?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념과 구조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